배가 너무 고픈데 국밥 한 그릇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는 게 먼저죠. 추우셨죠?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하지만 저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고 믿고 싶어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백만장자인 박 회장이 며느리 수진 씨를 시험하고 어떤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박 회장은 회사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일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키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기에 그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다고 자부했다. 그의 유일한 아들 민수는 학창 시절부터 반듯하게 자라 부모에게 큰 걱정을 끼친 적이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박 회장은 언젠가 이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업 승계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올바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수가 결혼을 선언했을 때부터 박 회장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될 여자는 대기업 가문의 딸도 유학파 출신도 아니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소박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그녀 역시 어릴 때부터 부모를 도우며 장사를 배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배경이 다르면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언젠가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수는 한결같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고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원한 결혼이기에 박 회장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개월, 며느리 수지는 나름대로 시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 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시부모님께도 깍듯했고 남편을 헌신적으로 챙겼다. 하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믿지 못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 박 회장은 넓은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와 계약서들이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영 서적과 업적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한평생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단과 전략을 동원해 왔다.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 이것이 지금의 그를 만든 가장 큰 무기였다. 그런데 며느리 수진을 대할 때마다 그는 어딘가 불안했다. 수진은 분명 성실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항상 조용히 제 역할을 다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을 챙겼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녀를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가면이 존재했다.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욕망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을 그는 수없이 봐왔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다. 박 회장은 아들 민수가 그녀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줄곧 의심했다. 정말 저 아이가 돈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보고 결혼한 걸까?
민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유학까지 다녀왔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잔혹함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런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박 회장은 본능적으로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수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다. 부모님은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고 그녀 역시 그곳에서 일하며 살아왔단다. 하지만 순박해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나중에 더 집요하게 돈을 탐하지. 그녀가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돈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그는 확신했다. 결국 박 회장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며느리가 정말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인지. 방법은 간단했다. 그녀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물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신뢰해 온 비서를 호출했다. 비서는 오랜 시간 그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어떤 지시를 내려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깔끔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밤의 계획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잠시 후 비서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 회장은 깊은 눈빛으로 비서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최대한 초라한 차림으로 만들어줘. 비서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설정을 원하십니까? 박 회장은 고민 끝에 말했다.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떠돌던 사람처럼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못한 사람처럼 보이게 해. 비서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다. 1시간 뒤, 박 회장은 거울 앞에 섰다. 그곳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 아니라 허름한 차림의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비서는 그가 평소에 입던 고급 수트를 벗기고 일부러 낡고 헤어진 점퍼를 입혔다. 모자도 허름한 것으로 바꿨었고 바지 밑단에는 일부러 먼지를 묻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야 했다. 그래서 비서는 일부러 피부를 거칠어 보이게 연출하고 손끝에는 흙을 묻혔다. 박 회장은 자신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초라한 노인이었다. 이제 완벽해. 그는 마지막으로 허리까지 구부려 걸음걸이까지 바꿨다. 마치 오랫동안 길거리를 떠돌며 지친 사람처럼. 이제 그는 완벽한 거지였다. 이제 보자. 수진아. 박 회장은 조용히 문을 나섰다. 자신이 직접 만든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은 낡고 해진 옷을 걸치고 조용히 거울을 바라보았다. 비서는 그가 알아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손때 묻은 옷을 공수해왔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은 몇십 년간 강남 최고급 슈트를 걸쳐온 대기업 회장의 모습이 아니라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길거리를 떠돌며 힘겹게 살아온 노인의 모습이었다. 얼굴에 일부러 먼지를 묻히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뒤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쓰자 자신조차도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겠지. 박 회장은 일부러 회사 차를 타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며느리의 국밥집으로 향했다. 그가 사는 세계에서는 주로 고급 세단과 수행원이 따라붙었지만 이제는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구걸하는 사람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서울의 어느 작은 골목길, 며느리 수진이 운영하는 국밥집이 있는 곳이었다. 국밥집이 가까워지자 박 회장은 한 번 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며느리는 그가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이미 점심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종업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곳곳에서 국밥을 뜨는 소리와 손님들의 담소가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한 공간, 깨끗하게 정돈된 테이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묻어나는 편안함과 정겨움. 그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주방 근처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며느리에게 향했다. 수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응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부부 손님의 테이블에 가서는 반찬을 더 챙겨주며 깍두기 조금 더 드릴까요? 라고 다정하게 물었고 혼자 온 손님에게는 밥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이 자신의 집인 듯한 편안함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잠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던 박 회장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떠올렸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발을 디뎠다. 그리고 문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서서 마치 정말로 길을 헤매다 들어온 듯한 모습으로 머뭇거렸다. 몇몇 손님들이 스쳐 지나가듯 그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박 회장은 거칠어진 손끝을 살며시 움켜쥐고 의자 하나 없는 식당 입구에 조용히 서 있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늦은 오후였지만 여전히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식당 안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바쁜 주방에서는 국자로 국물을 뜨고 고기를 써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몰골을 확인했다. 낡은 모자는 더욱 깊게 눌러쓰고 어깨를 일부러 더 움츠렸다. 손은 일부러 조금 떨리도록 힘을 빼고 걸음걸이는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의 심장이 조용히 요동쳤다.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어떤 공간이든 당당히 들어서곤 했다.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가 들어오면 저절로 자리를 정리하며 예의를 갖추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거지였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식당 안의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삼키며 마침내 준비한 대사를 내뱉었다. 배가 너무 고픈데 국밥 한 그릇만 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힘이 빠진 듯한 톤이었다. 기름기 없는 쇳소리가 섞였고 간절함을 담아 애처롭게 떨렸다. 박 회장은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손님들은 자신의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 결국 자기 앞의 밥그릇과 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 한 사람이 그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바로 수진이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반찬을 더 챙겨주려다 말고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바라보았다. 박 회장은 그녀의 눈빛을 살폈다. 그녀가 자신을 경계하는 표정을 지을까? 아니면 흔한 동정의 눈빛을 보일까? 그러나 수진의 얼굴에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단 몇 초 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이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표정에는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대하듯 아주 편안한 미소였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주방을 향해 돌아서며
특유의 활기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고기 국밥 하나 주세요. 밥도 넉넉하게요. 박 회장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이런 부탁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다. 이건 사회적인 의무감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보고 있어서 하는 선행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동안 내가 의심했던 건 도대체 뭐였을까? 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빠르게 뒤섞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수지는 다시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말했다. 춥죠?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앉으세요. 곧 나올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마치 집에 온 가족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진짜 가족에게서 환영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주방 직원은 한순간 멈칫하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가게가 한창 바쁠 시간이었고 주문도 밀려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자연스러웠다. 밥은 넉넉하게, 반찬도 많이요.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주방 직원은 곧 그녀의 의도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주방으로 돌아갔다. 수지는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다. 낡은 모자가 덮고 있는 이마 아래 깊이 팬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가 보였다. 오랫동안 길에서 지낸 사람 특유의 피곤한 눈빛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는 듯 보였다. 두 손을 불안하게 비비며 마치 자기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그때 수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곧 국밥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일말의 거리낌도 없었다. 마치 오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마치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일처럼. 노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다 입술을 살짝 떨며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듯했다. 박 회장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강자의 위치에 있었고 어디를 가든 존중받았으며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오늘 그는 철저히 약자의 입장이 되어 있었다. 돈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가 알던 세계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하지만 수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는 게 먼저죠. 그녀의 말은 마치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테이블을 닫고 노인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정리했다. 그는 여전히 어색한 듯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녀의 손짓에 따라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커다란 그릇에 푸짐하게 담긴 국밥이 나왔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고소한 고깃국 냄새가 식당 안을 감돌았다. 수지는 국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그대로 자리를 뜨려다가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자신이 아까 저녁 식사용으로 챙겨두었던 작은 접시를 가져와 노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갓 담근 듯한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이 담겨 있었다. 이건 제가 저녁 먹으려고 챙겨둔 반찬인데 같이 드세요. 김치도 맛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앞에 놓인 국밥과 반찬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침내 첫 숟갈을 떴다. 뜨거운 국물을 입안에 넣는 순간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밥을 씹었다. 박 회장은 지금껏 수많은 고급 음식을 먹어보았다. 비싼 호텔에서 최고급 요리사들이 만든 진귀한 요리들을 맛보았고, 해외 출장 중에는 값비싼 와인과 함께 코스 요리를 즐기곤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그 어떤 음식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국밥을 뜨며 자신의 가슴이 이상할 정도로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는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녀가 부모님께 배운 삶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지금 그녀의 맞은편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의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왔다. 돈이 많아질수록 인간관계는 복잡해졌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을 감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늘 의심했다. 자신의 아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인지. 하지만 오늘 그는 깨달았다. 수지는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어떤 가면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젓가락을 든 채로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국밥 한 그릇을 조용히 비운 박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빈 그릇에는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고, 반찬 접시에는 김치 한 조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모으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살면서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 뜨거운 국밥 한 그릇,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오랫동안 성공만을 쫓으며 살아왔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사람들은 결국 돈 앞에서 변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돈 한 푼 없이 이 식당에 들어와 가장 값진 한 끼를 얻었다. 그것은 단순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 앞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그를 바라보는 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달랐다. 계산하지 않았다. 거짓된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정말로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 말만큼은 꼭 해야 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 번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수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마치 그가 할 말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믿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담담했다. 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말을 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돈이 인간을 변하게 만들고 세상은 냉정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그것이 틀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수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세상이 따뜻하다고 믿고 있었다. 박 회장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품어왔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그는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세상은 아직 따뜻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처음으로 아주 오래된 편견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거짓말처럼 하루 종일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장면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허름한 차림으로 국밥집에 들어섰을 때의 어색함,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따뜻한 밥을 내어주던 며느리의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했던 한마디.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믿고 싶어요. 그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평생을 돈을 쫓으며 살아왔다. 젊은 시절 그는 가진 것 없이 시작했다. 작은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며 비바람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성공을 위해선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약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를 악물었다. 그러다 어느새 그는 성공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고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는 사람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돈이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달라졌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는 이들을 수없이 봐왔다. 돈이 있으면 관계도 조작될 수 있고 감정도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늘 의심했다. 자신의 아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의 재산과 명성을 보고 다가온 사람인지. 며느리 수진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는 그것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시험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국밥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그것이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졌음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수지는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그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고 자신이 먹으려던 반찬까지 덤으로 얹어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들어오시죠. 여기 들어와 앉으세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람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심이었다.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세상은 냉정해.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변하는 법이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거다.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오늘 그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수지는 자신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이 따뜻하다고 믿고 있었고 사람은 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자신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거나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탁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긴장되어 있었다. 아들 민수, 며느리 수진, 그리고 아내가 나란히 자리했다. 평소라면 당연하게 자리했을 가족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들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이 사람들을 정말 믿고 있었던 걸까? 박 회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할 말이 있다.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박 회장이 무언가를 말하려 하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며칠 전 내가 국밥집에 갔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거지 행색을 하고 너를 시험해 보려고 갔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특히 수지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수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박 회장은 미소도 없이 담담한 얼굴로 계속 말했다. 나는 그동안 네가 정말 우리 가족으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해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너는 망설이지 않고 나에게 따뜻한 밥을 내주었고 네 반찬까지 나눠주었다. 박 회장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네 말.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믿고 싶어요. 그는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지금에서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네가 가르쳐 주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오랜 세월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았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박 회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놀람과 감동, 그리고 어쩌면 박 회장의 진심을 이해했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래도록 서재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그가 평생을 쌓아온 부와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날이었다. 그날 이후 박 회장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거지 행색을 한 자신에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따뜻한 밥을 내어주던 순간, 자신이 돈이 없다고 말했을 때조차 전혀 주저하지 않고 따뜻한 국밥을 내어준 그녀의 손길,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했던 말,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믿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자신의 오랜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수지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건 없이 사람을 믿고 따뜻함을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아들 민수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줄 사람이었다. 박 회장은 오래도록 고민했다.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아들 민수는 아직 젊고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배우는 중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단순히 수치를 관리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 회사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올바르게 지킬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 며느리 수진, 그녀는 비록 사업을 배우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이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녀라는 것을. 며칠 후 가족들이 다시 모인 자리. 박 회장은 평소와 다르게 사뭇 진지한 표정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둥근 식탁에는 정갈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고 민수와 수지는 그날따라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가요?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박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오늘은 나에게 중요한 결정을 전할 날이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했다. 그는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정중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그녀는 긴장한 듯 두 손을 꼭 모았다. 나는 너를 우리 가족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싶다. 수지는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그녀 앞에 놓았다. 이건 내 회사의 일부 지분이다. 이제부터 너도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아버님, 저는 그런 걸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녀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동안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네가 내게 가르쳐 준 게 있다. 그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것도 결국 사람을 위하는 일이야. 너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거다. 수진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 번도 시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을 낸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왔을 뿐인데 지금 그는 자신을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님, 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녀는 주저하며 말했다. 그러자 민수가 나섰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네가 단순히 회사 경영을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감싸줄 사람이기 때문이야. 수지는 민수의 말에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때 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이건 내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따뜻하게 지켜줄 네가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조용히 감사의 뜻을 전할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본 민수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서서히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수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와 만족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쌓아온 부와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부를 올바르게 지킬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박 회장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여러분은 수진 씨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